삼국지 오나라에서 약관도 안 된 나이에 폐위된 황제가 있으니 손량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손량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오랜 구독자분의 요청입니다. 손량이 제위에 오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면 송건 집안의 내부 관계들 그리고 이궁지쟁을 간략하게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먼저 송건의 후계에 이름을 올렸던 아들들 손등, 손화, 솔량, 손유는 모두 이복 형제들입니다. 다 다른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들의 모친들 중에는 생전 황후에 오른 자들도 있고 죽어서 추존된 자들도 있어요. 솔량의 모친 반황후는 송건의 마지막 황후였습니다. 추존도 아닌 생전의 황후에 오른 겁니다. 손량의 태몽으로 용의 머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하는데 사서에는 이 사람이 문제가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죄인의 자식입니다. 그 부친이 죄를 범해 처형되었고 그 송건의 관노비로 끌려와서 의복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 송건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출신의 문제 때문에 황후가 되긴 쉽지 않았으나 이궁지쟁 이후 아들 손량이 태자에 오르게 되면서 황후가 된 겁니다. 원술이 패망하고 송건이 그 딸을 후궁으로 맞이했었는데 반황후가 투기가 심하여 이 원부인 등 후궁들을 참언하였다. 나중에 송건이 병들어 있을 때 원한을 품은 후궁들이 이 반황후를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송건이 가장 총애하던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황후에 오르지 못하고 나중에 추존이 되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현사는 투기가 없어 송건이 총애했다 되어 있는데 딸만 둘을 남기죠. 그 중에 큰딸이 손누반인데 주유의 아들 주순한테 시집갔다가 주순이 요절하죠. 그래서 전종한테 제가 합니다. 이 손누반이 태자 손하와 송건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중에 지 동생 손누육도 결국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궁지쟁을 보현사 총애설 관점으로 보기까지 해요. 송건이 보현사가 남긴 딸 그 손누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송건은 결국 이궁지쟁을 마무리하고 죽긴 합니다. 결국 송건은 손하도 손패에게도 죄를 물려주지 않아요. 송건의 이궁지쟁으로 대성호족 오이사성 장주육고 중에 육시 빼고는 다 갈려나갔습니다. 육시조차도 육손이 이궁지쟁에 휘말려서 분사하고 육항은 송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죠. 물론 송건이 죽기 바로 전에 육항한테 잘 얘기하긴 해요. 내가 네 아버지 육손한테 보낸 편지들 좀 다 불태우고 없던 일로 하고 잘 지내자 한 뒤로 얼마 안 있어 송건이 사망하는 거죠. 송건은 이궁지쟁을 야기해서 대성호족들의 권력을 무너뜨려 놨는데도 왜 그 반대편에 있던 손패에게 결국 제의를 주지 않고 육항을 불러서 진심 어린 화해를 청했느냐. 태자 손하를 지지하던 대성호족들은 송건과의 경쟁 구도에 있었던 세력가들이었다 한다면 손패를 지지했던 신흥호족들 즉 보질, 전종, 여대 등은 송건의 이너서클이었어요. 숙청이 안됩니다. 송건이 직접 얘들을 키우고 이뻐하면서 대성호족들을 견제한 거기 때문에 막상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보니까 손패 줄을 잡고 있던 얘들이 자기 죽고 나서 너무 강대하게 될 것 같은 거죠. 손패가 제위에 오르면 자신을 지지하던 얘들한테 그 정치적 채무가 있으니까 휘둘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 손아파 남은 세력들은 당연히 숙청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패도 죽여버리고 막내 아들인 손량을 후계로 삼는 거예요. 동시에 구 손패파 일원들의 힘을 제어하고자 육항하고 화해도 하고 심지어 구 손아파 출신 제갈각과 등륜을 후계 보좌용으로 중용해요. 송건이 솔량을 태자로 세운 게 250년, 육항한테 미안하다 한 게 251년, 같은 해 제갈각과 등륜을 태자부에 두어 사실상 태자의 중심이 되게 했고 송건이 사망한 게 252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송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손준을 불러 탁고를 하게 되는데 이 탁고 멤버들의 구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종친 1인 손준, 구 손아파 2인 제갈각 등륜, 구 손패파 2인 손홍, 여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손준이 제갈각을 이들의 수장으로 추천하니 송건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서사를 보면 이렇게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가 가죠. 이런 구도적 균형이 송건이 이궁지쟁으로 만들어 놓은 후계 작품인 것입니다. 다만 송건이 정치적 목적에서 대성호족들을 망가뜨려 놓고 죽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세상의 이치는 정반합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죠. 같은 이치로 한 정치 세력이 약해지면 그 반동으로 다른 정치 세력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오나라에서 호족의 세력이 약해지자 종친이 그 자리를 접수하게 되고 그 권력을 황제가 다시 찾아오려다 된통당하고 또 다시 찾아오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컨텐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량은 9세에 제위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사실상 어부지리로 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솔량은 황제로서의 그 입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위나라에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사마사가
동응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기 7만을 출병시킵니다. 제갈각이 제방을 보수하고 있으니 이걸 군사행동으로 여기고, 사마사도 집권 초에 군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감행한 거죠. 제갈각이 4만 대병을 끌고 위군을 상대로 대승합니다. 사실 이때 솔량의 운명은 즉위초 유선의 운명과 상당히 비슷해요. 제갈각도 제갈량처럼 북벌에만 미쳐 있었지 황제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유선과 제갈량의 관계같이 권위와 권력을 제갈각한테 위임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갈각이 실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제갈각이 독중후의 제군사로서 오나라 거의 모든 전군 20만을 끌고 북벌을 해요. 근데 이게 신성에서 졸전으로 막힙니다. 장특의 존복의 책에 속아 넘어가죠. 돌아와서는 패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호족들을 압박합니다. 호족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물자와 병사를 내어줬더니 전쟁에 패해서 배당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사장이 큰소리 치니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이때 상황을 담은 위나라 기록이 있어요. 등해가 사마사한테 한 간언인데, 오나라 명가 호족들이 가진 사병의 규모가 상당하니 마음만 먹으면 찬탈도 가능하다. 그런데 제갈각이 전쟁에 져놓고도 저러니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호족들의 불만에 나라가 뒤집힐 것 같으니 손준이 솔량과 짜고 제갈각을 연회에 불러들여 죽여버립니다. 사실 당시 솔량이 10살이었는데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손준이 주도한 거라 보면 돼요. 이걸 손준과 제갈각의 헤게모니 다툼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애초 제갈각을 나라의 수장으로 추천한 게 손준이었고, 오나라 특성상 호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시 오나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봐요. 다만 솔량한테는 이 사건이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봅니다. 이렇게 손준이 승상에 오르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거죠. 이 손준이 주요 권력을 자기 앞으로 다 갖다 놔요. 오나라의 권력이 한 명의 종친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죠. 숙청을 심하게 하고 궁녀들을 건드렸다, 심지어 손누방과도 사통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준을 노리는 모반이나 암살 모의가 빈번해져요. 숙청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손준은 광구검의 난에 숟가락 얹고 출병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죽습니다. 제갈각한테 복수당하는 꿈에 괴로워했다 되어 있어요. 이 직권화된 권력을 손침이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침이 사실상 개막장이었던 거죠. 중신 등윤, 여거 등이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손침한테 패하고 죽습니다. 이어 위나라의 제갈탄이 모반을 일으켜요. 손침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누구나 집권 초기에는 이런 군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모두가 손침을 원망했다. 사마서도 집권 초 군공 세우기에 실패했지만 행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실패를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었는데, 손침은 그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고 실패 과정에서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공신 주한의 아들 주의를 죽여버리는 등 욕먹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오나라는 전쟁 지고 참여한 호족들 배당을 못 주게 되면 원망을 듣게 돼 있어요. 암튼 전쟁에서 지든 이기든 당연히 입조해서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병을 핑계로 입조하지 않고 별도 거처를 마련하여 존버했다. 옛날 우리 고려사 보면 도방 이런 거 있죠. 황제를 배제하는 외부의 통치체제를 갖추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솔량이 더 이상 10살박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솔량은 이미 15세였고 심지어 여자도 많이 끼고 놀았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침 전에도 솔량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손침이 두려워하였다. 솔량이 제갈탄에 난 직전, 즉 14세 때 이미 친정을 시작했거든요. 손침이 올린 상소를 다 반려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위대 3천을 뽑아요. 그것도 딱 자기 나이대 애들만 뽑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랑 끝까지 가려고 내 나이대로 뽑았다.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충성스러운 3천 군대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매일 훈련을 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침이 제갈탄의 난에 숟가락 얹은 것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체제를 만들려 하니까 솔량이 가만 안 있습니다. 손침의 수족들, 특히 병권을 가진 도독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 죄상 중 하나가 손침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건 바로 싸움을 건 거죠. 이 도독들을 죽인 과정은 뒤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손침이 위기감을 느끼고 입조를 하는데, 이건 손침이 한번 쑥을인 거예요. 죽이려면 이때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침을 보내고 솔량이 기세등등해버린 거예요. 저놈 저거 쫄아서 기어 들어오는 거 봤냐. 쟤도 다 된 거 같으니까 이제 제거를 하자. 솔량은 자신의 장인이죠. 전상 그리고 손노반 등과 모의를 합니다. 참고로 손노반은 손침과 사통한 사이였는데 이때에는 적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 손노반이 손노육을 죽게 한 걸 솔량이 추궁을 하죠. 손노반이 이때 나는 모르는 일이고 주온과 주손이 했다 뒤집어 씌우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장면이에요. 주온과 주손은 손침의 신복이자 인척이었고 병권을 가진 전술한 도독들이었어요. 솔량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손노반이 명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손노반 입장에서는 솔량이 원하는 숙청의 명분을 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정치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이에 손침과 손노반의 관계는 적으로 돌아섰다 봐야 되고, 손노반은 솔량의 손침 암살에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손노반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엄청난 정치꾼이 됐을 거예요. 솔량이 작전을 개시하는데 그 강표전에 재밌는 기록이 있죠. 황문씨랑 전기가 이 모의에 가담한 그 전상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량이 은밀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그 아버지가 생각이 좀 깊지 않다.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되고 여인들의 귀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 특히 네 모친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이건 내 목숨과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이렇게 단도리를 친 건 전상의 아내가 손침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상이 아내한테 이걸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상의 아내는 바로 손침한테 이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손침이 새벽에 솔량을 기습하는 거예요. 이에 솔량이 대노하여 활과 노를 차고 출병하려 하였는데 모두가 말리니 황후를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일을 다 망쳤다. 그리고 황문씨랑 전기도 꾸짖죠. 내가 그토록 입단속을 시키려 하지 않았냐. 전기는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서 솔량전에서는 이 일을 누설한 게 황후 전혜라 되어 있어요. 전상의 딸인 이 황후도 손침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하죠. 엄마가 손침 집안 사람이니. 그런데 손성이 이에 대해서 평해놓은 게 있습니다. 황후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 솔량이 명석했는데 황후와 이 일을 상의했을 리는 없다. 즉 전상이 베갯머리에서 아내에게 말해버리고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실제로 솔량이 명석했습니다. 쥐똥에 대한 일화가 두 버전이 있는데 일단 오력 버전으로는 솔량이 매실을 먹으려고 황문, 여기서 황문은 황관으로 봐야 돼요. 황문에서도 시랑이나 급사중은 글재주가 있어야 되니까 거세한간이 아닌데 나머지는 그냥 심부름꾼, 즉 대부분이 거세한간이었어요. 이 황문을 황문시랑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는데 당시 황문시랑은 황제의 장인, 그 전상의 아들 전기였어요. 이 일화에서는 솔량이 황문을 내쳤다 되어 있는데 전기는 솔량의 손침 제거가 실패했을 때 자결하죠. 내쳐지지 않아요. 암튼 황관한테 꿀을 가져오겠는데 꿀에 쥐똥이 들어있었다. 이에 솔량이 장리에게 물었다. 여기서 장리는 각 부나 행정기관에 소속된 하급 관리죠. 이거 황문이 쫓아가서 가져오지 않았느냐. 관리가 제가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황관이 발뺌을 하였다. 이에 시중 조영과 장군이 이건 재판이 필요할 것 같다. 솔량이 그럴 필요 없다. 간단한 일이다. 쥐똥을 쪼개봐라. 안이 젖어있으면 들어간 지 오래된 것이니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안이 말라있으면 방금 넣은 것이다. 쥐똥에 안이 말라있었으니 황관이 그제서야 실토하였다. 황관이 관리를 엿먹이려다 들킨 거죠. 강표전의 버전을 보자면 솔량이 황관에게 명하여 교주에서 바친 사탕수수 엿을 은환, 즉 은사발이죠. 은사발에 밀봉하여 갖고 오게 하였다. 황관이 장리에게 원한이 있어 쥐똥을 엿에 던져놓고는 장리가 부주의하여 쥐똥이 들어간 것 같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손양이 그 장리를 불러 은사발을 살펴보며 이건 덮개가 잘 덮여 있어서 밀봉이 되어 있는데 너 얘한테 원한 산 일 있냐 물었다. 장리가 사실 저 황관이 일전에 궁중 완석을 요구한 적 있다. 궁에서 쓰는 방석을 뜻합니다. 그걸 감히 줄 수 없었다. 이에 손양이 그랬군 하면서 황관을 삭발시킨 다음 뚜드려 패고 내쫓았다. 배송지가 이 두 일화에 평을 달아놨습니다. 오력의 일화에서 만약 황문이 방금 싼 쥐똥을 넣었으면 그럼 꿀에 절여지지 않아도 안이 젖어있을 것 아니냐. 안이 마른 쥐똥이 나온 게 사실이라면 우연에 가깝다. 즉 이건 솔량의 지혜를 올려치기 하고자 한 기록이다. 역시 오력의 기록은 강표전만 못하다 해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솔량은 손침에 의해 폐해당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것은 손침은 다음 황제 소뉴한테 죽게 되는데 손침은 왜 솔량은 폐위시켜놓고 소뉴한테는 꼼짝 못했느냐. 소뉴는 천성이 책벌레였고 신하들한테 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침이 그 소뉴 즉위 거의 바로 직후에 제거당하는데 손침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황제를 폐위한 상태에서 자신이 세운 황제에 바로 대적할 명분이 없었어요. 반면에 솔량은 어부지리로 황제의 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갈각 사후 사실상 지지 세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손하나 손패가 제위에 올랐다면 그 이궁지쟁에 쓸려갔던 애들 걔네들이 다 지지 세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량은 그런 지지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사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폐위 명분이 어린 황제가 음란하다였어요. 솔량이 사치한 게 또 정치적으로 욕먹을 일만 있는 여자, 향, 장식품이었어요. 솔량이 어린 나이에 항상 내 후궁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후궁들을 우르르 대동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 형군의 모습이라 볼 수 없죠. 그런데 귀한 향으로 내 여인의 전용 향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다. 합향을 해서 새로운 향을 만든 걸로 보여요. 이런 게 다 사치입니다. 그 향이 나는 내 후궁의 거처를 사양미침이라 하였다. 이 향이 왜 사치였냐면 당시 향이라는 게 귀중품이었습니다. 삼국지 게임 하다보면 용년향낭 이런 거 나오죠. 발음도 어려운데 용년은 용의 침이라 해서 향유고래의 몸에서 나오는 일종의 담석 같은 겁니다. 이런 향들이 얼마나 귀한 거였냐면 가충의 유명한 일화 있죠. 가난풍 대신 황후가 될 뻔했다가 너무 어려서 되지 못한 딸 가오. 이 가오가 시집도 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몰래 외간 남자랑 놀아나요. 근데 그게 가충의 부하 한수였습니다. 한수가 몰래 밤마다 월담하여 가충의 짐에 들어가 가오와 일을 치르고 놀았다.
그런데 이 한수한테서 특이한 향대가 났는데 그 향은 사마염이 조공받아 오직 가춘과 진건에게만 준 것이었다. 즉 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향내가 한수한테서 나는데 그 사마염이 하사한 향랑을 가충이 딸 가오한테 줬던 거죠. 그래서 실토하게 하고 둘을 혼인시키니 한수투양이라입니다. 또한 솔량은 유리병풍을 만들었다. 그것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사치를 했으니 솔량이 폐위당할 때 안된다, 나를 죽이고 폐위해라 하면서 말리는 신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솔량은 왜 손침의 주살에 실패했느냐? 소뉴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손침은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뉴는 처음에는 손침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 포상을 합니다. 조서도 보면 대장군의 충성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반죄를 씌워서 손침을 제거하기로 하고 연애의 불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일이 소뉴 즉위 후 한두 달 새에 일어난 일이에요. 15세에 폐위된 솔량은 회계형에 봉해졌다가 솔량이 복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소뉴는 솔량을 후로 격화시키고 솔량은 자결하였다 되어 있는데 오록에서는 혹은 휴짐살지 어쩌면 소뉴가 독살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중국 사서 보면 혹은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치면 메이낫 같은 의미인데 확신이 없는 다른 반론을 얘기할 때 그 문장이 앞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쩌면이 가장 가까운 용어 같아요. 이렇게 솔량은 17세의 짧은 일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솔량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솔량이 군대를 통솔한 것은 그의 친위대 3천을 모집하고 그중 대장을 뽑은 기록뿐이요. 허나 황제의 신분을 감안하면 그의 통솔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자고로 황제가 친정하는 이유는 황제가 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훈을 세우려는 의욕과 사기가 높아지는 효과 때문이니 그의 통솔은 55로 높여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손침 제거 작전이 실패하자 그는 노와 활을 들고 싸우려 했다 되어 있어. 굳이 흔한 검이나 수극이 아닌 노와 활을 택한 것을 보면 평소 활쏘기를 좀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에 그의 무력은 52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주도적으로 계책을 낸 것은 손침의 주사일 뿐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또한 소뉴의 방법론과 비교해보면 그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손침을 계속 압박하였으니 결국 반격을 허용하게 된 것이요. 보통 이런 일은 36개 중 소리장도 즉 웃음 속에 칼을 숨겨야 하는 것이니 손휴의 성공은 그와 같았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그의 쥐똥 일화를 보면 명석함이 없진 않았으므로 38 리메이크의 73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의 정치 행적을 보면 대사면을 내린 것밖에 딱히 없어. 사면령은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챙길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왕권 강화 일환으로 보통 무능한 군주들이 즐겨하는 것이요. 이에 정치 78은 고평가를 할 수 있어. 50을 주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지리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사치를 행하여 중신들의 비호감을 산 듯하고 황제가 폐위당하는데 반대하는 신하가 한 명이 없다는 게 그 근거요. 이에 그의 매력은 55를 주도록 하겠어. 말을 듣고 있던 관정이 최근 전이라는 자가 근방에서 새를 모으니 문전승실을 이룬다고 하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 식량을 바치는 자들이 수십에 이른다 하는데 백성들을 귀도로 현혹하는 자 아니겠소? 조치를 취해야 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손을 내저으며 나도 그 자를 만나봤는데 국어라는 필부에 불과하오. 걱정할 것 없어. 그때 후씨의 서신이 도착하니 Hello, stay walking with me. If you want to, you can take. If he will come, I will Mm. take. Okay. 후씨가 그자를 데리고 오고 있어. 이에 관정이 혀를 끌끌 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지금까지 오나라에 폐위된 어린 황제 솔량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